네, 방금 소개받은 BX 연구소 대표 연구원 이정균입니다. 일단 먼저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은 부분이 있고요. 우선 먼저 하여튼간에 오늘 수상하신 기업 컨설턴트 그리고 기타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런 준비를 해주신 여러 노사정 관련된 분들의 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제목 그대로 이제 성과라든지 비전인데 주로 중심은 비전 쪽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잠시 이 성과에 대한 20년 동안의 부분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주로 중심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노사발전재단의 일대혁신과 관련해서 약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대혁신이라는 그 사업은 앞서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일하는 방식의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도 제고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현장의 지속적 조직적인 그런 혁신을 가리킵니다. 지난 1997년이죠. IMF 때의 어떤 위기 닥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주게 됐는데 그쪽에서의 그 유한 킴벌리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됐었고 그게 이제 초창기라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노동부 쪽에서 이거 자업적 혁신 계획을 수립을 하고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컨설팅 과제의 4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노사발전재단이 이제 단독 추진 기관으로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이제 중반 17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산이 굉장히 급격히 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것을 그 개별 기업의 어떤 그런 혁신 차원이라 그러면 이제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선진화된 노사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노력들이 진행이 해왔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느신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과제 건수 같은 경우도 거의 배 이상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더 확대 발전해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이 그 과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4대 범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대 범주에다가 이제 정책 과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018년 이런 정도부터 사업들이 정책 산업 정책적인 과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컨설팅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 지난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좀 집계를 좀 해보면은 주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 4대 범죄 두 가지 영역 그리고 한 3대 과제 정도 중에 집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여적 자본구조 조직하고 그리고 고몰입 그 인적 자원 관리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성과 개선이라든지 작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이 사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쪽으로 좀 몰아져 있느냐, 몰아져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일반 컨설팅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진단 컨설팅이나 이행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 360여 건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갑작스럽게 많은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총평을 좀 해보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일제혁신 사업이 그런 위기 극복 사례의 그 롤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비체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게 됐던 거 그리고 좀 이렇게 혁신을 하고 싶은 기업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좀 투입 자원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마중물 그런 역할들도 해왔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선진화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일대 혁신 사업이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과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제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공급자 사전에 정해져 있는 영역의 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급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컨설팅 영역과 그리고 툴이라든지 방법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출발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개념, 이론적인 틀에서 바탕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다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일대 혁신 사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대 혁신 사업이 20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상 그 20년 전에는 IMF를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ESG가 시작된 부분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인터넷 시대가 등장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시작됐던 시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욱더 촉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요인 속에서 앞으로 일대 혁신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그러는데,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이 립 서비스 아닌지 이런 말씀드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는데, 저 왼쪽에 있는 그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코노미스트의 한 지난 1년 반 전쯤에 나타난 표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싹,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서 모든 경영할 때 바뀌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싹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뭐냐라고 한 부분이 이 화면 슬라이드 왼쪽 부분에 조그만 글자로 쫙 써 있는데, 그것이 제품도 바뀌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도 바뀌죠. 그리고 무인자율주행차도 바뀌죠. 그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이 SDV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PC와 같은 차량 OS 기반의 자동차를 바뀌죠. 다 바뀝니다, 제품이. 다음에 그렇다 해서 공정도 바뀝니다. 공정의 대표적인 거는 전기차의 부품이 내연기관차 부품이 한 3분의 1이 없습니다. 그럼 3분의 1 사업이 부품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바뀌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중국 차들이 진출하고 있죠. 경쟁 상황도 바뀝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정학적 요인을 해서 공급망도 재편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 업계들도 이거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우측에 위쪽에 보면은 도요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정에 대한 얘기인데, 공정을 부품이라든지 공정을 하나씩 다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공정 관련된 이 기가 캐스팅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롤 모델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 우리 뭐 도요타 그러면은 다 산업화 시대의 롤 모델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컨설팅 과제 쪽에서 보면 3.5S 뭐 이런 얘기 작업장 현지 조직할 때 많이들 쓰는데, 다 그 당시에 시작됐던 것들이,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차가 2026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발표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고요. 이거에 대응한 것도 현대차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더 많이 바뀌죠.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미래의 공장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거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왼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이 지난달 말에 발표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작업 현장이 바뀔 건지. 지난주에는 BMW도 비슷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한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우리 그 일대혁신 사업에는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제조,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자동차 사업으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은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른쪽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2019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바이더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하드웨어하고 서비스하고 양축해 놓는 그런 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분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솔루션이라는 얘기냐? 고객들은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G전자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사업에서. 근데 조직 개편의 4대 사업본부인가 그럴 텐데 그 4대 사업본부의 제일 마지막 용어가 솔루션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자동차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바뀌는 게. 결국 이 자동차의 비즈니스 모델은 최종적으로 우리 컴퓨터가 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상권에 다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일대 혁신 사업은 주로 제품이라는 거는 상수로 두고 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조직적인 변화들을 혁신을 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앞부분이 상수로 뒀던 이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대 혁신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현재 부닥치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냥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대 혁신의 변화가 이뤄질 4개 요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디지털 부분입니다. 우리 그 일대 혁신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역사가 되어 있죠. 사실상 제가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다 소프트웨어로만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가지고 설치하고 이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회의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해가지고 돈 좀 버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경쟁업체가 쪽까지 따라하면은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상은 디지털로 다 돈 버는 세상인데 대부분 현재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디지털 부분을 그런 돈 버는 곳에 쳐다보는 시각들은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이거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경제 세상입니다. 디지털로 돈 벌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2년 전쯤이 됐죠. 챗GPT 얘기하던 그 등장했던 그 시기가 딱 2년 전쯤 됐습니다. 2년 전에는 보통 그동안의 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영 활동이라는 측면을 쳐다봤을 때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알파고 사태로 터지면서 AI가 등장하면서 이 예측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까지 같은 부분인데 이 챗GPT는 그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뭔가를 그 지식 창조 그런 경영 활동을 쳐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암묵지를 표출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머리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챗GPT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활동에 그동안 챗GPT가 등장을 해서 거의 모든 경영 활동에 필요했던 일터 활동에 필요했던 그런 시스템은 다 IT가 커버를 해주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써놓은 것 같듯이 거기에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챗GPT가 영향을 주기 생각합니다. 이 환각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쓰는데 허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로 아이덴티티 얘기하면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것뿐만 아니라 CEO들의 아이덴티티도 있죠. 이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이 챗GPT 제너레이션 AI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것이 AI에 대한 부분이고, AI가 모든 그 기술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작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슌펙터의 혁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슌펙터의 혁신은 총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이 그 인베스터 데이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과거에 같은 혁신하는 것이 우리 조직 혁신, 일터 혁신하고 꼽아주는 부분에 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가는 기업들에 보여준다는 얘기고, 세 번째 지적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우리 일터 혁신은 주로 우리 내부 회사 내부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죠.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도 전체다. 그리고 외부까지 커버를 합니다. 외부까지 커버하는 것 중에 ESG 관련된 부분도 있죠. 요새 그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 공급망에 탄소 배출량 점검하는 거, 이런 게 다 관련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터 혁신이라는 게 과거에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요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DX, 그러니까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시키는 이런 일터들이 필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디지털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들의 스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생산본부의 2025년 그 HRD 트렌드 리포트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뀌니까 기술들 업스킬링 하든지 리스킬링 하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꼽아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 노벨상의 물리학상하고 화학상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공동수상을 해야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유발 하바리가 신작 부분에서 스킬은 융합된 스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분류했던 직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들 AI 시대가 오니까 AI 교육을 열심히 시키죠. 근데 사실상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직무가 어떤 건지는 모든 기업이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AI 기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직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만 필요한 일터가 아니죠. 다음 세대도 그러죠. 다음 세대에 많은 일터는 어떤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2016년에 OECD의 보고서에 퓨처 오브 잡인가 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65%의 그 당시 알파 세대가 65%는 현재 없는 직무에 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역량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그 일자리가 뭐가 줄어지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죠. 여러 가지 그 AI 적용 이런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전쯤에 미국이 지금 이제 법적인 지원에 해가지고 매뉴팩처링 UXA라고 하면서 총 16개의 제조혁명과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서 그 중에서 한 곳인 MXD라고 하는, 왼쪽 실문 슬라이드 하단 부분에 왼쪽 부분에 MXD라고 얘기하는 그 기관, 이 MXD는 매뉴팩처링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디지털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 디지털 매뉴팩처링 관련된 것의 직무가 뭔지, 여기에 필요한 롤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킬이 뭔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걔네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 박스 안에 써놓은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자리가 뭐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일자리가 필요하냐. 결국 달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일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일터를 만들어 줄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도 한편으로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런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드적인 스킬, 그냥 기존의 직무를 수행함과 직접 연관된 그런 스킬을 하면 사실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스킬이 반대쪽에 있는 소셜 스킬입니다. 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변혁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달리는데 이 변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중간 부분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경우에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직무기술서에 어떤 사람들을 시대별로 찾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재무 뭐 이런 쪽에는 전문적인 역량의 경영진은 별로 안 찾고 다 이 소셜 스킬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소셜 스킬을 가지는 그런 리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근데 우리 이렇게 그 일터혁신 이런 사업에 보면 이 부분이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산업 구조를 많이 바꿔왔죠. 그쪽에서 변형 리더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어떻든 간에 지금 하단에 보면 종업원 직무 몰입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산업화 시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쪽에 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컨설팅 과제가 이 직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터를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변혁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일터 혁신의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터 혁신 변혁 요인은 ESG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상 ESG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기어가 되어 있는데 ESG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그러는데, 근데 ESG라는 용어가 뭐 당장 최근에 생기는 일도 아니고 한 20년 역사가 좀 지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윤리 경영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 그런 시점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왔고 2021년에 유럽,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그 유럽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정책에 의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은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때문에 테슬라가 대박을 터뜨린 거죠. 여러 가지 뭐 그 후에 그린워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 ESG에 관련된 투자 부분도 제가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G에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고, 이 과제는 우리 산업구조 변화하는 데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ESG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다 트리거라고 얘기할 수는 2019년대 미국 기업으로 형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목적을 주주 중심주의에서 그리고 이해관계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거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선을 하게 됐는데, 이 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로는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을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ISO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IS 기준 제가 쭉 중간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그 항목들 보면 우리 그 일터 혁신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하고 많은 항목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ESG를 한다고 해서 가치가 창출되나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높게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상 좀 의문인데, 제가 아직 그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공시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블룸버그의 ESG 점수를 가지고 쭉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전통업체들은 위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밸류업이라고 해서 쭉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자산 배율이라고 해서 PB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만은 이 순자산 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는 걸 보면은 이 그래프하고 반대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ESG 부분이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얼마만큼 영향 줄 건지의 부분은 좀 고민을 할 그런 시기임은 분명을 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2019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 후에 노동 분배율, 기업의 총 부가가치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발표 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터를 혁신하고자 하는 거에 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 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잘 살아나가는, 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에 맞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인적 자원 이 기준과 관련된 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간에 남는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 이거는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뭐 일태 혁신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혁신은 결국은 변혁이라는 얘기는 사업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 재편이라는 건 참 말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지는데,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 구조로 갈 거냐, 우리 국가적인 산업 구조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할 때 딱 키워드는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래프 왼쪽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고부가치 수준을 각국의 주요국별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부가치 비중을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소득을 늘려야 되는, 소득을 늘려면 고부가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이 비중을 높여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극복할 거야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일태 혁신이라는 건 이 주로 그 비가격 경쟁력 이런 측면의 요소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복한다고 해서 저 중국 업체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혼나고 있죠,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일태 혁신이 아까 제가 말씀 상수로 둔 그 부분들, 과거에 있던 부분들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에 있던 부분이라는 것은 선진업체들이, 우리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롤 모델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측면인데, 그 부분이 중국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 일태 혁신 20년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가 됐던 부분이 벤처기업 등장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벤처기업의 등장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그 산업의 역동성이라 그러죠. 비즈니스 다이나믹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이 좀비 기업 이런 표현들도 쓰죠. 바꿔야 되니까 이걸 촉진시켜서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 바뀌는 것, 제품 바뀌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많아지는데 과거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이거의 비중이라는 거는 각국의 주요국의 증권거래소, 주식거래소의 무형자산 비중을 좀 시총에서 무형자산 비중을 나누는 건데, 미국이 월등히 높죠, 그죠? 나머지 국가는 쫓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선진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다 20년 전부터 무형자산 중심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OECD가 무형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화 자산, 두 번째 R&D와 관련된 혁신적 자산,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나 인적 자본의 조직 자본 같은 경제 영향적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과 주요국들을 쭉 비교를 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경제 영향력 자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ESG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인적 자본을 하고 있죠. 현재 ESG 활동이 이렇게 무형자산의 일부는 재무 가치로서 공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다는 아니죠. 그것이
ESG하고 이 무형자산하고 이렇게 다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늘려날까? 우리 무형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ESG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 이것이 우리 생산성 높이는 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관련돼 가지고 일대 혁신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대 혁신 사업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인구 관련된 부분. 인구 관련된 부분은 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재 유출 국가입니다. 우리 뭐 우수 기술 인력자 유출 이런 얘기를 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당신 외국에 가서 일하고 외국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 어느 나라 가고 싶으면 이거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다 나간답니다. 열심히 대학 교육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외국에 다 나간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죠. 대학생들 혹시 여기 대졸자 아니 대학생들은 아니시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 지사에 근무할 사람들 지금 채용 설명을 하고 있죠.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당일 면접 단일 채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쯤입니다. 2년 전쯤에 정계 관계 재개 있는 데서 차세대 산업 육성과 관련된 컨퍼런스에 오늘과 똑같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 인력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그래서 많이 뽑아달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력이 열심히 4년 교육시키면 4년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남아 있을까요? 라고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주에 발표가 됐더군요.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한 3분의 1만 남아 있더라고요. 3분의 1은 다 반도체 학과로 다 갑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쯤에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데 보면은 급여라든지 성과라든지 급여 상여금 성과 이런 것들이 포함한 직접 노동비용, 요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제조업종하고 전고통신업종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299명 정도의 수준에 있는 기업에는 이것이 정보통신업종이 7%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력들이 제조업으로 올까요? 제가 왜 이 제조업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GDP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어떻게 변혁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급여가 그렇게 높아지는데 제조업으로 갈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상에 유출됐죠? 나가죠? 그리고 제조업을 안 오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인재 확보에 대한 일터 부분이 필요한데, 인재 확보라는 부분은 우리 기업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단독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의 인력 기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외부 스타트업들에 대한 협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 상생이 되는,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그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일을 하고 싶으면, 제조업들이 변혁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손잡아야 됩니다. 그런 손잡아서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리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기업들의 어떤 가치 창출하는 부분들, 앞으로의 전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지난 한 40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별로 설명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가치 창출하고 가치가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다 슬라이드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재무적 가치에 조금 더 ESG 포함해 가지고 시장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무형 자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 자산 특징은 내가 열심히 유형 자산과 투자하면 내 거지만 사유재산이 되지만, 이거는 인제는 내 사유재산이 아니죠.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 경제 효과가 있죠. 내가 투자하면 다른 산업들에 있는 쪽에서도 효과를 보게 되죠. 이런 게 무형자산, 수형자산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 노력이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또 국가적인 노력이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자원 활용을 통해서 결국 개별 기업들은 기존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 경영 비전들 많이 쓰시지만, 경영 비전은 주로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 경영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스터머 애니지먼트 아니면 인베스터 엔지니먼트 이런 측면을 더 나가가지고 소셜 애니지먼트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경영 비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영 활동을 해 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서서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변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대 혁신 사업이 혁신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혁신적인 거를 진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쳐다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난 8월에 과기부가 유럽 혁신 지수를 통해서 경제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우리가 1등 해왔다, 이게 자랑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측정 지표들이 쭉 점수 이유 100점을 놓고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저 밑에 떨어지는 거, 이유 밑에 떨어지는 거,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를 쳐내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알게 됐지만 우리 중소업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혁신해야 될 영역의 점수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비즈니스 혁신 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쭉. 이 주요 국가 비교하면은 혁신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OECD에서 하는 거는 제품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데, 우리 일터 혁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혁신 실현한 기업으로 비중으로 보면은 경쟁 기업에서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부분, 어느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될 건지, 혹시 혁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혁신하면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점진적인 혁신, 급진적인 혁신. 점진적인 혁신으로 한다 그러면은 별로 생산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점진적인 혁신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품이 바뀌었는데, 전기차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의미를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 내부의 중심에 경제적인 초점을 두고 있냐, 아니면은 외부에다 중심을 두고 있고 경제 사회적인 초점을 두고 있냐는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에 대한 수준의 필요성에 대한 수준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 일대혁신 사업은 좀 업력이 짧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좀 신생기업도 좀 있고 이렇게 변혁 필요성이 좀 덜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 그걸 조사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로 이런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 변혁 수준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일대혁신 사업은 이 변혁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런 기업들로 가지 않고서는 꼭 일대 혁신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상에서 얼마만큼 부가가치 창출할 건지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태 혁신 사업을 좀 발전을 시키 주시길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가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터는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 가상 공간의 일터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다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원격으로 꼭 근무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용한 퇴사, 이런 요새 MZ세대 분위기는 그런 퇴사 부분들이 있지만, 이 케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고 싶은 환경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가고 싶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울려 인재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은 그 가상 일터하고 합쳐서 유비쿼터스 일터, 어느 곳에든지 산재해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하는 이런 부분으로서도 많이 일태 혁신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태까지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과제와 메소돌로지하고 컨설팅 툴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그냥 그 적용을, 그러니까 컨설팅 과제를 수행을 해 왔었는데, 이 변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어떤 통일된, 아니면 좀 그 수요가 많은 그런 과제 발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맞춤형으로 필요하면서 R&D가 많이 활동도, 우리 일태 혁신 사업에 R&D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끔 AR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컨설팅 진단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또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무수히 그 많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제조업도 잘하는 기업이지만 디지털도 잘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국가의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뺏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주길 바라보고, 단 과거 20년 전에 일태 혁신 사업이 기존에 있던 선진국의 모델을 차용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전혀 틀립니다. 제조업 비중이 10%뿐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임금 수준을 말씀드렸죠. 미국은 정보업종하고 제조업종하고 급여가 반입니다. 50%도 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조혁명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첨단 기술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얘기죠.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중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태 혁신에 대한 모델들 얘기하는 부분에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MZ세대죠. 주로 대부분 다 MZ세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알파 세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일터에 들어올 건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현재 있는 직무에 그대로 취직할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일태 혁신 사업이 향후에 오늘 제가 발표를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매력적인 일터, 이 미래 세대가 들어오서 매력적인 일터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갈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